9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스9 단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였던 네. 원종건 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그 KBS 사회부 내에 네. 출입처를 나가지 않은 기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 기획팀에 배속된 그 전문 리서처들이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에서 혹시 출입처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보다가 피해 여성을 접촉을 해보자 그래서 좀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요. 네. 오픈 채팅으로 이제 의사를 밝힌 거죠. 네.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KBS 취재팀인데 네. 인터뷰를 하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언론사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네. 지속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 번 저기 인터뷰 요청을 해서 네. 응해줬던 겁니다. 아, 그래요. 피해 여성은 그 원종건 씨의 네. 입장문 듣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일단 어제도 뉴스에서 밝혔지만 네. 그 사퇴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된. 네. 그다음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수치심도 오랫동안 쌓여왔고 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네. 인터뷰를 하게 됐다. 뭐 예. 직접 만난 겁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취재팀이 직접 만났습니다. 아, 직접 만났고요. 예, 직접 만나서 이제 음성 변조를 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가려주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공개할 내용이 있다고 하던가요? 추가로 공개할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원종건 씨가 더 이상 공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네. 취재팀 입장에서 추가로 더 뭔가를 폭로하거나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여건을 고려해서 더 이상 지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뭔가가 있군요. 인터뷰 내용은 아주 장문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네. 증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원종건 씨는 반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네. 문자도 남기고 그랬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영입 그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민주당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고 예. 뭐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란 것이 뾰족히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예. 자, 이런 지적 정당마다 이제 선거 때 경쟁적으로 영입 인사들 이렇게 세우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약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이러니한 건 자유한국당에서도 영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원종건 씨. 예, 원종건 씨에 네. 대해서. 그 말은 이제 일단 이 사람의 이력으로 나타난 어떤 새로움을 본 건데 다만 이 사람의 이제 뭐 사적 영역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스크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네, 정치인은 네, 네. 정치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네, 네.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묘하게 인재 영입이라는 한국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나온 사건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정치인을 키우는 방식이 약간 조금 이벤트 형식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뭐 수용을 하고 오늘 여러 번 사과를 했죠. 네. 예. 다른 정당 영입 인물들에 대해서 그 추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해 달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게시판에 한국당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했었죠. 예. KBS가 그렇게 보도를 네네네, 했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인터뷰 내용 상당히 주목됐고요. 자, 오늘 뉴스9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일단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속보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예, 예. 오늘 아침에 세계보건기구 WHO 대변인이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좀 파장이 컸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수준의 증상이 있어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당국에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네. 저기 근거가 있는 말인지에 예. 대해서 그래서 오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WHO 문건을 보면 어디에도 무증상자가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나오질 않는다. 예.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어느 문건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사스나 메르스도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데 네. 당시에 사스나 메르스도 무증상 상황에서는
전염, 감염된 전례가 없다. 아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과학적 근거가 없다. 네. 이게 이제 단정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산되다 보면 불안감이 커지고 혼란이 오기 아무래도요. 때문에 질병당국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근거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9.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내일부터 들어올 우한에 700명. 있는 700명과 관련해서 지금 중북 진천 쪽에 지금 이제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진천 아산에도. 야산하고 네. 진천 쪽에 주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오독에. 네. 이게 지금 사회적 갈등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네네. 일단 정부는 무증상자만 데리고 오겠다. 네. 그리고 철저하게 격리하고 진찰하고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역시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네네. 주민들의 반발은 있고 참고로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좀 잘 헤아려서 따뜻하게 맞아달라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일본이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206명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알아봤더니 증상이 있는 5명은 이제 뭐 격리 병원으로 갔고요. 네. 나머지 무증상자에 대해서 3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정부 버스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본인 차로 가족이 와서 데리고 가든지 네. 집으로 네. 또 하나는 호텔에 자가 격리하든지 3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처럼 대규모 수용 시설에 격리하지 않고 예. 증상이 없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건은 자가 격리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우한 교민 중에서 유증상자도 격리 수송 또 격리 수용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말이죠. 일단 오늘 발표는 유증상자는 이번엔 데려오지 않는다. 아, 무증상자만 데리고 오고 유증상자는 중국 당국과 협의해서 향후에 어떻게 네.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두 번째 뉴스. 저희가 고액 체납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고액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아무래도요.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반발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거든요. 2억 미만은 뭐 생계형 그런 이유로 체납할 수 있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억 체납도 상당한 크죠. 편이죠. 예. 2억 체납자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총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규모가 서울시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체납한 그렇군요. 37조 원이 넘었거든요. 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받아내면 37조를 예.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2억 넘는 체납자들은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체납자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네네. 주소가 예.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가령 가장 많은 체납자가 위치한 주소가 언주로 30길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타워팰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서초 중앙로 188길, 200길 여기는 압구정 현대. 아이고. 서울 강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구 대비 서울 강남이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있는 분들이. 네. 그리고 뭐 경기 용인, 네. 고양, 수원, 성남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체납자 가장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요. 고액 체납을 하고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받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징벌 제도가 좀 약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네. 오늘과 내일 연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왜 이게 안 고쳐지는지, 네. 왜 안 걷어지는지에 대해서. 예. 체납 징수는 지자체 소관입니까? 그것까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통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데. 네. 지방세의 경우는 이제 지방세 다르고, 지자체이군요.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환수를 해야 될, 추징해야 될 이런 체납액이 되겠네요. 이분들 뭐 남들 이렇게 기분 허탈하게 이렇게 안 내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취재팀이 그래서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생활이 어렵다부터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타워팰리스 사시면서 생활 어렵다고 하면은 도대체 예. 뭐 농담도 아니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탐사보도부의 김효신 기자가 오늘 그 신종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 오. 잠입 취재한 현장을 보도합니다. 네네네. 네, 이게 어디냐면은요. 2003년인가 4년에 네. 루보 사건이라고 네네. 대한민국 최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1,000원대의 주가를 5만 원대의 주가로 4,000%를 한 달 만에 올려서 네. 엄청난 피해를 입힌 개미 투자자들에게 그 사건의 주모자가 김영모라는 사람인데 2015년에 출소했습니다. 네네네. 이 사람이 지금 예. 이걸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를 잠입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취재를 한 내용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예, 발로 뛰는 KBS 뉴스. 여러분 많이 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을 전 세계로 철수시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과의 협의 결과 무증 상자를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지로 결정된 충북 진천 혁신도시 주민들은 농기계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진입로를 막고 격리 수용에 반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처를 위한 당내 대책위를 설치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데 대해 헌법 질서와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가치가 같다면 다 같이 뜻을 모으는 게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공화당이 홍문종 공동대표가 친박 신당 창당 관련 발표를 하는 등 극심한 해당 행위를 했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1339 전화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힘들다며 서울시 안내 콜센터인 다산 120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당. 네, 호당 명예 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자, 아무래도 또 지금 핵심 이슈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오늘 각 당이 내놓은 입장 준비하셨다고요. 네, 각 정당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당 차원의 논평을 모두 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15 총선까지 이 행동 준칙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네. 이 가짜 뉴스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일단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강경 대응 중에 첫 번째가 중국 우한을 경유한 모든 이들의 한국 입국 정지, 그리고 중국인 입국 금지, 어허. 그리고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관광객 본국 송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청원에 중국 송환과 관련된 청원이 5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 청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훨씬 더 세게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역시 자유한국당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 회의를 열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역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다만 중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선 조금 내용이 갈리는 것이고요.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급파하기로 한 결정, 이 정부의 결정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조금 늑장 대처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윤소아 의원이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이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부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우리공화당은 반대로 정부를 역시 강하게 질책하는 논평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오창석의 5분당 메르스래요. 네. 근데 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지금 왜 중국인들을 우리나라의 예산을 투입해서 치료해 주느냐 보호해 주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2015년 6월에 메르스 사태 때 중국 정부가 중국으로 출장 간 우리나라 김모 씨를 위해서 전액을 투입해서 치료비를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후이저우시 인민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진료 키트가 없어서 당시 돈 800만 위안, 우리나라 돈 14억 원을 투입해서 치료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고 우리나라 예산을 투입해서 치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공조나 협력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판문 관련한 각 당의 입장 들어봤고, 자, 오늘 새로운 총선 공약을 발표한 각 당 소식도 전해주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네, 각 정당별로 새로운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3호 총선 공약인데요.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서 주택 10만 호를 보급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늘려서 네. 또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아무래도 청년 세대에서 이런 주거 안정, 주거 불안정에 대한 고민이 깊으니 이런 공약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어떤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보급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검찰청법상 현재 2년의 임기를 가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여당이 돼도 이런 마음을 편치 말아야 할 텐데. 예. 네, 사실 뭐 양당이 합의하면 될 수는 있는데 네. 검찰총장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민 통제가 필요한 집단이 바로 검찰 집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그래서 네. 이 헌법적 원리로 보자면은 행정부 내 외청으로 둔 그 이유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 이 6년간의 임기로 늘어난다면 네. 공수처의 설치는 정말 더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이제 수사하면서 뭐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네. 내부로부터 부당한 수사가 이어질 경우 이건 어떻게 이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거느냐라고 맞습니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정의당 공약은 뭡니까? 네, 정의당의 공약인데요. 네. 정의당은 3호 공약으로 최고 임금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임금제, 최저임금제는 들어봤는데 최고임금제는 뭐죠? 네, 반대로 가는 것인데요.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국회의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정의당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네. 19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있어서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의당에서 주로 제창을 해왔던 최고임금제죠. 네. 네.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저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사회 공익적 목표를 위한 임무니까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간 분야에서 네. 두각을 드러낸 인물, 이런 인물을 공공 분야에서 좀 역할을 맡기고 싶은데 너무 임금이 그 민간 업체에 있을 때보다도 떨어지면은 누가 오려 하겠는가? 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나 그 민간 기업은 사실 통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자유시장 경제니까요. 네. 그런 민간 기업에서 뚜렷한 것을 드러낸 사람이 공공기관에 올 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통해서 네.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또는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좀 쉽지 않을 이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같은 경우 네. 민간 분야에서 돈 잘 불리는 분을 모시고 와야 될 텐데 근데 말이죠. 이분은 뭐 다른 데서 아주 엄청난 연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부문으로 오게 될 경우 최고임금제 적용을 받아서 이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 과연 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의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네. 사실 민주당의 영입 인사 중에 카카오뱅크 이용우 대표 역시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지금 입당을 한 상황입니다. 왜 그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 당색과 맞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꼭 저는 뭐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뭐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HG송님 5분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요. 오창석 씨 좀 방송하게 합시다. 나 참 또 그 초를 재고 있어요 또. 분초를 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요. 안철수 전 의원 탈당 소식도 좀 준비하셨죠? 네, 다른 정당 소식, 공약과 무관한 다른 정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결국은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회견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손학규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본인 스스로가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받지 않자 탈당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6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윤여은 씨 대기하고 있죠? 네, 퇴근 시간이 되면서 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수원과 판교 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송파에서 서하남과 하남 분기점에서 토평까지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에서 자유로와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차가 많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에는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평촌 3차로 그리고 노오지 분기점 3차로에서 각각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정체는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 휴게소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조남 분기점과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과 판교 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일과 모레 전세기를 띄워서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인데요. 우한 현지 상황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베이성 한인회 정태일 사무국장 연결됐습니다. 정태일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후베이성 한인회 사무국장 정태일입니다. 네, 후베이성 안에 우한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내일 오전에 교민들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가 중국 우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00분 정도가 탑승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현재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네. 남아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교민들도 많이 계신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일단 지금 주 우한 총영사관 측과 협조해서 이제 그 중국 SNS 어플인 이제 위챗 웨이신을 통해서 이제 분류해서 이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지 그 교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교민분들 중에는 일부 분들은 이제 전세기가 빨리 와서 한국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대로 중국에서 떠나는 거는 아니다 해서 중국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오시는 교민들 중에 중국에서 아예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좀 상황을 보신 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어서 이제 이번에 전세기 탑승을 못 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700분 정도가 한국으로 오면은 아산 진천 지역에 격리 수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부로부터 자세히 그 안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현재 청와대 측에서도 연락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내일 문제 없이 뜰 수 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 우한 이외에 후베이성 거주 일부 교민들은 우한 공항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이 그 후베이성에 사는 분들 뿐입니까? 일단 후베이성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전세기 소식을 듣고 일부 타 지역에서도 이제 그 탑승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여러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한 현지 상황을 좀 소상히 전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사재기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 여러 또 치안 부재 상황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말이죠. 근데 이게 억측도 네. 또 가짜 뉴스도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23일에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일부 이제 현지 분들하고 한인 교민분들, 한국 분들께서 이제 동요하면서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 및 이제 풍기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리커창 총리가 직접 중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를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의 이제 격려를 하면서 지금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 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 및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중 처벌을 한다 이제 규정을 하고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그 정대일 사무국장님도 한국에 오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 전세기 탑승을 안 하고 중국에 남아서 주 우한 총영사관 측과 협조해서 네. 이제 전세기 탑승을 못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뭘로 도우시게요? 일단은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에만 중점을 두고 저희 호북성 한인회 회장님께서 현재 한국에 와 계십니다. 네. 이제 일전에 이제 개인 이제 신장 질환으로 이제 북경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가 네. 지금 추가 검진차 한국 오셨다가 이제 소식 접하시고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연락을 주셨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측에도 직접 가셔서 관련 상황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이고. 한국에 계셔서 일단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저희 호북성 한인회 최덕기 회장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분문 타고 계십니다. 예, 하여튼 현지에서 하실 일이 많네요. 우리 한국에 계신 동포들에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현재 지금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한인 교민분들 및 한국분들께서 고충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세기도 배치가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추후에 정부 측에서 이제 긴급 구호물자나 이제 전문 의료팀 파견을 검토하셔서 이제 적극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전세기 탑승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일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한국 내 이제 반발 여론이 많은데 알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한인 교민분들하고 한국분들께서도 전세기 타고 가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본인들로 인해서 확산이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곱게만 보지 말고 이제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태일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후베이성 한인회 정태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저는 본인 보고 내가 보니 당신은 정치할 타입이 아니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본인도 절대로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먹어서 정치한 건 좋죠. 지난 2017년 대선 직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해 안철수의 정치 멘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YTN 라디오에서 밝힌 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 저와의 인연을 말씀을 드린다면 윤 위원장님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 좋은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듬해 새정당을 만드는데 이름하여 새정치연합. 그런데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아무 논의 없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는데 저는 먼저 동지 여러분들께 예정된 발기인 대회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를 담을 더 큰 그릇을 만들게 됐다는 보고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윤여준 전 장관. 아무 논의 없이 합당을 발표했다며 발끈하고 나서는데 선관에 등록한 공적 기구입니다. 사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런데 아니면 전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결별하는데 그러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이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나와 국민의당을 창당하는데 창당준비위원장은 윤여준 전 장관. 윤 전 장관은 헤어진 안철수 전 대표와 다시 손잡게 된 것. 안철수 전 대표가 기특해진 윤여준 전 장관. 세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 같았으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덤비는 거 보면 참 이건 대견하다. 제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창당한 국민의당. 이름을 바꾼 바른미래당. 창당 주역 안철수 전 대표는 1월 29일 바른미래당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면서 남긴 2020년의 바른미래당 2015년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문 묘하게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데 바른미래당 새정치민주연합 탈당문을 섞어서 들어보자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총선이 77일 남은 이 시점에서 21대 총선에 나설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자가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기성정당의 틀과 기성정치 질서의 반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자기 편만 챙기는 진영 정치를 제대로 일하는 실용 정치로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뛰어들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2017년 대선 직후 안철수의 정치 멘토 윤여준 전 장관의 YTN 라디오 인터뷰. 안철수 정치를 평가하며 이제는 6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예,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예.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더 사회에 기여하는 길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냥 은퇴를 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계 정치에서 이제 물러나서 원래 자기가 하던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라리 거기서 매진하는 게 더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손이었습니다. 네, 손 열심히 씻는 것.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첩경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린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손이었습니다. 자, 유주환님 정답 발. 자, 그리고 김대환님 설거지. 설거지 하면서 손을 씻을 수 있군요. 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라우님 정답 손 씻기입니다. 굳이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요즘 학교에서 평소에 손 씻기 교육을 잘하나 봅니다. 아들에게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손 잘 씻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고점수님 정답 손 씻기. 오늘은 꽝인 줄 알지만 계속 보내면 언젠가는 오늘은 맞히셨어요. 네. 자, 0996번 쓰시는 분 정답은 손입니다. 저도 평소에 손을 자주 씻는데 그래서 그런지 1년 중 아픈 날이 거의 없더이다 라고 하셨어요. 1044번 쓰시는 분 정답 손 학교. 네. 자, 6666번 쓰시는 분 손을 씻고 눈을 씻고 귀를 씻고 김용민 라이브를 듣는다. 맞히셨어요. 자, 그리고 6564번 쓰시는 분 정답은 구강세정. 네. 자, 그리고 8206번 쓰시는 분 정답 손흥민. 자, 그리고 5117번 쓰시는 분 정답 손 씻기. 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승차손님 한 분 한 분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방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히셨어요. K77061981 이 계정 쓰시는 분 손 씻기입니다. 김용민 씨 청결에 힘써주셔서 김용민 라이브 방송이 이상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손을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손 씻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183번 쓰시는 분 손 씻기 잘하면 겨울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 상담은 120번으로 먼저 해주시고 1339는 중국 여행 이력이 있는 유증상자들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자, 이제 두 분과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 5분 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정합니다. 예. 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경찰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모두 13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검찰총장, 대검간부,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담당 검사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빼고는 나머지 다 기소하자 뜻을 모았다고 보도가 났어요. 그걸 뭐 또 의견을 다 공식화하기 위해서 문서화를 시켰다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의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공식적인 뜻들이 뭐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부분으로 그 검찰 중론이 보기에는 네. 이런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뭐 결재라든가 아니면 네. 누가 뭐 보고를 안 했다든가 이런 잡음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하여튼 저는 딱 13명 얘기를 듣고요. 이게 사실 이게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네. 그런 범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끼리 모의를 해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쉽게 납득은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네. 울산시장 그 선거에 개입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울산 그 고래고기 사건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은 다 배제가 된 상황에서 엄밀히 말하면 범죄는 됩니다. 네.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된다고 말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한테 기소를 독점하고 편의를 준 이유가 뭐냐면 다 기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벌할 거리가 있으면 기소를 하라고 기소 편의 독점을 준 거거든요. 네네. 안 그러면 기계가 하죠. 사람한테 그걸 왜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13명인가 14명인가요? 기소를 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뭐 선거법 위반 아니면 위계 공무방해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네. 과연 이게 기소거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또 이거를 모여가지고 회의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례적이다 판단이 듭니다. 그 일단 이런 거 이 사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네. 울산 전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경찰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이 막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찌됐든 양대 수사기관인데 네. 검찰은 인정 안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건 그게 하나가 안 풀렸다라는 거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된 거 정말 100%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냈냐 이게 하나가 있고 네네. 또 임동호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일부러 탈락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당내 경선에 따라서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또 한 부분은 아까 박준 변호사 얘기한 부분이 아마 저는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드러나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지역 민심이나 지역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낱낱이 따지기 시작하면 전체 선거판을 다 털어보면 이걸 다 범죄로 봐야 될까. 다 걸려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도덕하고 처벌의 선인 거예요. 사실은 처벌하는 거는 이제껏 처벌했던 기준은 뭐냐면 돈이 오갔을 때 네네. 아니면 허위사실이 유포되거나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내지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껏 처벌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처벌 사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 것들까지 엮어낸다면 지금 양 변호사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모든 선거하면요 한 10,000명씩 기소를 해야 됩니다. 10,000명은 좀 많나요? 지방선거 같은 거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한편으로는 최강욱 비서관 얘기까지 좀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인사 당일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30분 전에 인사 발표 30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제끼고 기소를 했던 부분 그거는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전격 소환도 없이 했다면 전격 기소를 했다면 사감이 들어있는 기소거든요.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지금 13명 이상의 기소도 공권력이지만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 기소된 내용으로 재판정에 갔을 경우 어떤 판단이 날지 뭐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를 저희가 사실 수사 기록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건 너무 박지훈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박지훈 변호사는 잘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뭐냐면 그건 뭐 스타일이니까. 아니 피의 사실 공표를 안 해주니까 이제 예전에 막 해줘가지고 알고 이제 우리 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안 해주는 거 좋긴 한데 뭐 말해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각에서는 어찌됐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누가 봐도 네. 국민들 70~80%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이고 네. 정말로 이건 진짜 심각한 사안이네. 엄청난 사안이요. 이런 거에 관해서 하면 검찰에도 힘을 실어주고 하는데 과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이 그런 정도의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갑론을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네네네.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좀 그런 어떤 아니 인턴 증명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뭡니까? 저도 끊어줍니다. 나도 저 기소하려나? 그게 뭐라고 그걸 이렇게 나라를 뒤집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 또 이게 우리 질문도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데 가담했다라고 최강욱 하는데 비서관 얘기잖아요. 비서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좀 걸리냐면 최강욱 비서관은 본인이 변호사를 운영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 이름으로 인턴 증명서를 끊어준 거잖아요. 이건 법적으로는 위조가 안 돼요. 설령 그 안의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위조는 아니에요. 자기 명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돈하시는데 그런데 어쨌든 법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언론에는 계속 위조, 허위, 가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다 정말 범죄를 저질렀구나. 거기다가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권력자 간에 유착이 돼가지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민정수석, 공직기관 비서관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지금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걸 막으려고 현 정부가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됐는데 알고 보면 엄청난 인턴이에요. 엄청난 겁니까 인턴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다 배제가 되고 타이틀만 지금 남아버리는 상황이 과연 올바른 상황인가? 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일 수 있는데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분도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왼팔 정도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사실은 근데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그만뒀고요. 그동안 윤석열 검찰 윤석열 사단 이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왜 기소가 이것도 됐을까? 피해 사실을 공표를 안 해주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옛날에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박형철 비서관이 수사에 많이 협조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윤석열 사단 굉장히 기대하는 답을 많이 했다. 만약에 빼면요. 비판의 여지가 있으니까 공범적으로 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재판 끝날 쯤이래 구형을 합니다. 그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식으로 구형이 될지. 왜 박형철 비서관을 넣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형이 확 줄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번 13명 중에는 아예 소환도 안 하고 기소가 된 분도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환이 검찰에서는 불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황운하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울산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가장 정말 대표적인 수사의 G라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명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일을 했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고 더군다나 전 경찰청장인데 지방경찰청장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인물인데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왜 이게 문제를 지적하냐면 검찰의 수사는요 우리가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검찰은 죄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럴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고 뭐 진술을 거부한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하는데 들어봐서 무슨 소용이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중재인이라고 보고 있더라도 와서 얘기할 기회 자체를 주는 게 소환의 의미거든요. 근데 얘기도 듣지 않고 소환을 한다, 아니 기소를 한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저희는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 말고 검찰이 지금 조사하는 사건이에요. 저는 변호사 생활도 꽤 했지만 이렇게 소환 없이 기소하는 거 최근에만 봐요. 정경심, 최강욱, 또 황운하, 패스트트랙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안 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이례적인 건데 이게 원칙인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이상합니다. 흔치 않은 일인 모양이군요. 흔치 않죠. 조사 없는 사람도 조사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걸 빼고 흔치 합니까? 않은 게 아니라 흔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흔해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이 기소와 관련해서 짧게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가 너무 흥분해서 고가의 거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인턴 증명서라고 하는 게 네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와서 이게 법을 모르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뭘 해야 증명서가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 답이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걸 재단할 수 없는 것들, 뭐 객관식 시험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네네. 그거를 가짜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말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좀 상식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화해서 그냥 너 요거 기록 좀 보고 감상문 써라. 예. 그 전화 통화만 하고 감상문도 필요 없어요. 나한테 소감 얘기해라 전화로.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인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근무를 내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갖고 처벌대에 올린다는 자체가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한 것은 검찰의 그 기소는 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진실이 많이 가려지겠네요. 네. 네, 지금 단계에서 뭐 범죄를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무죄도 예단하면 안 되겠고요. 네. 양지열, 박지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39대가 잇따라 추돌하거나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4살 도로 위에